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문학 21번부터 24번 예술 관련 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비즘 관련 지문입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공간마저도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는 거 알겠죠?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는 서양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자,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을 읽으실 때 항상 단락별로 정리해가면서 자기 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단락 같은 경우도 20세기에 과학이 발전해서 기존의 법칙, 인식 등을 부정하게 되었고 해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입어서 큐비즘이라는 미술 양식이 탄생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뒤에는 큐비즘에 관한 설명이 나오겠다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인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했습니다. 자, 전통 회화와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땠다? 전통 회화는 어디에?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죠. 하지만 큐비즘은 대상의 본질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보다는 대상 본질 구현에 관심을 가졌다.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전통회화와 달리 구와 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를 부각하였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단순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는 배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통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화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했다 했죠. 이것도 단순화한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큐비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징은 단순하다, 세부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단순화하였고 색채도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됐습니다. 자,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 큐비즘의 또 다른 특징 나오겠죠.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의 한쪽 형태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했답니다. 자, 그리고 대상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죠. 여러 시점을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인물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앞에 나왔던 말이죠.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했습니다. 지금 두 단락에 걸쳐서 큐비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단락의 첫 번째 특징 뭐였나요? 대상을 단순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단락 두 번째 특징 뭐였나요? 원근법을 거부했고 다중 시점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에 치달았는데 이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 자, 줄 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묻고 그거 아니더라도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겠죠.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요거는 똑같습니다.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했다. 더 단순화된 거죠. 그죠?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요번 네 번째 단락은 큐비즘의 어떤 변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큐비즘, 즉 분석적 큐비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격자 형태를 사용했으며 무채색에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체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못 알아볼 정도였고 제목이나 문자를 통해서 추측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이는 큐비즘 형태가 새로 등장했대요. 그게 뭐다? 종합적 큐비즘이다. 아하. 여기는 B라고 해서 밑줄 쳐져 있는데 A하고 비교하는 문제 물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봅시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파피에콜레가 있다. 파피에콜레는 큐비즘이고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그쵸? 문제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분석적 큐비즘하고 연결 지으면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출제가 잘 됩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렇군요. 신문이나 벽지, 즉 뭐다? 화면 밖의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 무늬의 종이를 붙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자,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분석적 큐비즘보다는 색채가 더 다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해와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좋다는 이야기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고 현대 추상회화의 탄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영향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큐비즘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그 예술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앞부분에 큐비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큐비즘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기존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해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나타난 게 큐비즘이었습니다. 특징이 둘째 단락에서 첫 번째 특징 단순화했죠. 두 번째 특징 다중 시점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단락이었죠. 자, 그리고 이 큐비즘이 극단으로 가면서 분석적 큐비즘이 등장했습니다. 분석적 큐비즘은 뭐라고 그랬나요? 예,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서 표현했고 무채색에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해체해가지고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이나 문자를 삽입해야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 큐비즘이 등장하죠. 그죠? 종합적 큐비즘 같은 경우는 자, 실제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화면 밖에 재료들을 끌어왔죠. 어떤 거, 신문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끌어왔어요. 파페콜레가 대표적이에요. 예, 그런 것들 이야기했고, 끝에는 어떤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나왔죠. 단순화했고 다중 시점을 사용했습니다. 등장한 시대적 배경 과학의 발달 20세기 나왔습니다. 화가들의 논쟁은 없었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큐비즘이 변화된 양상 분석적 큐비즘에서 종합적 큐비즘으로 변화됐습니다. 현대 추상화에 미친 영향 맨 뒤에 나왔죠. 그죠? 답 3번 쉬웠습니다. 22번입니다. 기억은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 즉 뭐 이야기했나요?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하게 분해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뒤에 거 확인해야 되겠죠?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이겠군 했는데, 여러분, 절대 시공간마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그래서 절대적이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이군. 사실적이라는 거는 전통의합니다. 기하학적 형태를 탈피한 적이 없고 기하학 형태로 나타냈어요.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건 큐비즘이 맞죠? 하지만 앞에 게 틀렸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쪼개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한계하기 위해 맞습니다. 근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는 전통의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A하고 B인데 A는 분석적 큐비즘입니다. 분석적만 쓸게요. B는요,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종합적만 쓸게요. 자, 볼게요. A는 B와 달리 고유색 틀렸습니다. 무채색이 한정했다고 그랬습니다. A는 B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땡 되겠습니다. 그냥 못 알아보니까 문자를 삽입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B는 A와 달리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는 B가 아니라 A였죠.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화면박 자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했다. 맞죠? 자, A와 B는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했단데, 자, 이것도 아니에요. A가 질감과 부피감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게 힌트가 되겠죠. 그렇죠? 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B 같은 경우도 질감과 부피감을 A보다는 더 살려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에 24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해화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자,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큐비즘 이야기 하나 단순화 떠오르나요? 써볼까요? 단순화 했네요. 그쵸? 필요 없는 건 지워버렸어요. 부피감이 드러나는 입방체 형태, 기하학 형태, 단순화 여기 나오네요.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의 방향이 다양하다는 거는 빛이 여러 방향에서 비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것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시점. 큐비즘 맞네요. 그죠? 자, 강원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 초록색, 회색. 자, 여러분 황토색, 회색 이러면 아까 무채색이라서 조금 하는데 초록색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 요 풍경과 집을 드러내는데 요 세 가지 색깔 가지고 표현하기는 부족하죠. 그래서 색채도 단순화했다. 큐비즘이다. 이렇게 읽으셔야죠.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들로부터 작은 입방체 큐브를 그렸다고 비판받았는데 큐비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이랬네요. 큐비즘 시작한 작품 이야기했구나 가겠습니다. 자, 집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낸다. 맞죠? 풍경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풍경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답인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림자의 방향 일관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이다. 맞죠? 자, 집이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다. 맞죠?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부차적인 요소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본문과 관련 지어서 읽는다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